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을 공개했을 때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3.6% 인상됩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건데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급여를 받게 됩니다.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 여야가 승부처로 보는 낙동강 벨트의 거점인 사상구의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무주공산 지역구를 차지하기 위해 여야 모두 인지도 높은 예비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른바 피의자 김 씨의 변명문이 공개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법에 따라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7명의 심의위원 중 찬성이 3분의 1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범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신상 공개 제도가 염두에 뒀던 그런 특정 강력 범죄 이거하고는 조금 크기에 완벽하게 부합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회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당적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경찰 최종 수사 결과는 내일 오후 공개됩니다. 범행 동기를 비롯해 심리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변명문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8쪽짜리 그 메모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공개되는 게 좋을지는 한번 수사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동네별로 환자를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각각입니다. 같은 부산에 살더라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산의 응급의료체계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찾아보는 연속 보도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승객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다른 승객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동시에 119 신고까지에 다행히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은 누가 언제 어디서 맞이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이런 구급차의 빠른 현장 도착과 병원 이송, 또 병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응급의료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 안에서 동네별로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심장마비 등 심정지 의심 환자의 부산 내 평균 이송 시간은 26분.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환자 이송에 평균 36.5분이 걸렸습니다.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린 부산 진구 22분과 비교하면 14분 넘게 더 소요되는 셈입니다. 보다 면밀한 응급치료가 요구되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 심뇌혈관 의심 환자의 이송 시간도 동네별로 다릅니다. 금정구는 병원 이송까지 평균 40분이 걸리는데 부산 지역 평균인 31분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중구와는 16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도심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마땅한 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리기 전에 이송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외곽으로 나가면은 뇌졸중을 보거나 하는 의사가 없어요. 여기에 비응급 신고도 빠른 병원 이송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단순 감기나 치통 같은 비응급 환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출동을 일어난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정말 응급한 환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심 외곽 응급 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혼잡한 도심 내 응급 환자 이송 개선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정신질환자는 411만 명, 그중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는 65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 놓였을 때 이들이 입원 치료할 보호병동은 6년 새 12,000병상이 줄어드는 등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5년 전 문을 연 800병상 규모 종합병원입니다. 정신과 보호병동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살 시도나 발작이 우려되는 응급 환자가 와도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병원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반면 수요가 예측되지 않아 보호병동 설치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같은 공간을 이용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공간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손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신과 보호병동을 운영 중인 병원도 병상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에선 6년 새 1,000병상, 종합병원 이하까지 포함하면 12,000여 병상이 축소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입원실당 병상 수를 10개에서 6개로 줄였는데 진료비 수가는 타 진료과 평균의 40%로 유지돼 운영에 타격이 컸습니다. 피해는 환자 몫입니다. 입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사고가 터져야만 입원이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라든가 타이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정부가 올해부터 보호병동 집중관리료 등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병상수 회복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입원 일당 진료비를 올려서 최소한 평균 정도의 수준을 갖춰놔야지 이 폐쇄병동들이 유지가 되고 정신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환경이. 이와 함께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보호병동 설치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올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3.6% 인상됩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건데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당장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정혜주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가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등을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급여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평균 금액은 지난해 월 62만 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64만 2천 원으로 약 2만 2천 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합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올해 33만 4,81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약 701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월액도 조정됩니다. 기준소득 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올해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4%는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납니다. 월 소득 617만 원이 넘는 가입자는 최대 2만 4,300원을,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는 최대 1,800원의 보험료를 매달 더 내야 합니다. 조정된 기준소득 월액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는 매 선거 때마다 사활을 거는 곳인데 특히 이번 총선에서 이곳의 중요 거점이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구의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인지도 높은 예비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형규 기자입니다. 대표적 친윤 중진이자 3선의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구. 지역구 수성을 위해 국민의힘에서 지역에 연고를 둔 정치인들이 나섭니다. 두 차례의 사상구청장, 또 부산시 여성특보를 지낸 송숙희 후보는 검증된 일꾼임을 내세웁니다. 사상 발전을 위한 일들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에서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검증이 된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은
중단 없는 사상 발전을 강조하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펼쳐놓은 사업을 우선 제가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 좀 만들어야 된다. 문재인 지역구를 탈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일찌감치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출신의 배재정 후보는 풍부한 국정 경험을 내세웁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그리고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부터 강한 사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재선의 사상구 시의원으로 부산시 의회 의장을 지낸 신상혜 후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경험을 강조합니다. 노후공단인 사상공업지역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첨단 복합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에는 현재까지 국민의힘 황석춘, 민주당 서태경, 진보당 양미자 후보까지 모두 7명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사상구가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부산 출마가 잇따르며 총선 공천 경쟁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수영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영구의 현역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봉민 의원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사직한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수영구나 해운대 갑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부산 출신으로 영도경찰서장 등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유삼영 전 총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교육극단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지난주 전해드렸었죠. 이 대표는 수사 중에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극장에서 제작진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극계가 해당 연극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파장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석 기자입니다. 단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극단 대표 안모 씨. 수사 중에도 안 씨는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극장의 한 연극에 제작진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연극계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연극에 대한 거부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공극장에서 이러한 공연이 성폭력에 관계된 인물들이 출연하고 참여하는 공연이 상영되어도 되는 걸까? 예술인들은 안 씨를 연극 제작진으로 추천한 인물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이윤택 감독의 측근 김모 씨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8년 이윤택 감독의 성폭력을 방조했다며 김 씨에 대한 연극계 미투가 잇따랐고 김 씨와 안 씨는 같은 극단 소속이었습니다. 미투 이후에 이윤택이 구속된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게 가장 문제이고요. 이게 그대로 답습되는데 아무도 이거를 제지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 김 씨는 안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서울문화재단과 해당 연극 연출자는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뒤 안 씨가 만든 제작물을 교체하고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그런 것처럼 성악서 이런 것들을 받는 듣기는 하나 이전에 이제 개개별로 뭔가 그 개인들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는 않아요. 경찰은 극단 단원들의 성추행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안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학교에서 학생 성소수자는 성인과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학생 성소수자 10명 중 7명이 혐오 발언을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지영 기자입니다. 학생 성소수자 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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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차별금지 대책 마련과 학생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공개 발언하는 게 두려웠다는 한 고등학생이 직접 나와 학교에서 겪은 차별을 얘기합니다. 제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저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카카오톡 채팅방 속에서 저는 역겨운 동성애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안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학교가 안전한 곳이길 바랍니다. 차별과 혐오에 함께 싸워주길 바라며 학생인 저를 그리고 많은 학생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주길 바랍니다. 부산 지역 학생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한 208명의 학생 가운데 71%가 혐오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학생에게 들었다는 응답이 71%로 가장 많았지만 교사에게 들었다는 응답도 33%에 달했습니다. 특히 39%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답했는데 22%가 원하지 않았지만 성적 소수자임이 공개됐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6%였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의 청소년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어쩌면 너무 늦은 때인지도 모릅니다. 통상 성소수자 비율은 인구의 5%로 부산 학생 성소수자는 17,000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학생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혐오를 바로잡고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부산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공동주택 가운데 건물 안전진단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곳이 전국적으로 수백 동에 이릅니다. 당장 집을 비워야 하지만 주민들은 위험을 감수한 채 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울산에서는 최하위 안전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아파트의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건 기자입니다. 1984년 준공된 울산 방어동의 5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외벽 콘크리트는 건드리기만 해도 부스러지고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지하 기둥은 철근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건물 안전진단에서 가장 낮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지직 이런 그 소리가 난다든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잠 안 올 때가 많지요. 못 자지요.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해야 하지만 이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울산 동구청은 재난관리기금 5억 6천만 원을 사용해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를 보지 않은 곳에 재난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주거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위사료라든지 모자라서 이제 못 나가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안전진단 하위 등급인 D나 E를 받은 공동주택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84동에 이릅니다. 노후 아파트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거든요. 경제적인 약자인 이런 분들은 노후된 오래된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산 동구청은 주민 이주가 완료되면 건물 재건축 등 안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한 씨에게 마약을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의사 가운데 한 명은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씨.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마약을 투약하고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유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유 씨에게 남용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스틸록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투약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의사 1명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 간호조무사 등 2명이 투약 과정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의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의존성과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훈입니다. 어제 특별법 통과로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은 본격적인 개청 준비가 시작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상반기인 오는 5월쯤 사천의 임시청사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17,000명 인력 가운데 1,400명이 이곳에 근무합니다. 나사 본부는 미국 전역 10여 곳 우주센터의 연구와 탐사 기능을 총괄합니다.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삼각축, 경남의 위성, 전남의 발사체, 대전의 연구 기능을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 타워가 사천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첫 출발은 오는 5월쯤 임시청사로 시작됩니다. 새 청사는 2026년까지 건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경상남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협력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나섰습니다. 청사 입지 후보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계획을 수립해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신설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품게 된 경남 서부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 육성에 기반해 주거와 문화, 의료, 교통 등을 갖춘 이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균형 발전 대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조업 기반인 산업 도약과 창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에서 잘해왔던 산업들에 조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우주와 결합해가지고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기회라고.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중심에 우주항공청을 품은 경남이 우뚝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네, 지난해 고물가와 고금리 속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산 지역 경제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떨까요? 2024년 부산 지역 경제를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김기원 본부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언제쯤이면 경제 상황이 좋아질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본부장님은 네. 일단 2024년 우리 경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 금년 중 우리 경제는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내수 성장세는 좀 완만하게 개선되겠지만 글로벌 IT 부문 회복 등에 힘입어서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GDP 성장률은 작년에 1.4%에서 금년 중에는 2.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이제 소비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축적됐던 소위 펜트업 수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 소진이 됐고요. 그다음 그 동안에 또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복 모멘텀이 좀 이렇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의 경우에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동안에 크게 부진했었던 설비 투자가 친환경, 신성장 부문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글로벌 교역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수출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의 경우에는 공급 요인이 유가 이런 쪽에 좀 불안 요인이 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수요 측 압력도 진정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는 2.6%, 근원 물가 상승률은 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별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일단은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좀 더디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상의 한 곡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부산 지역 경제는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봐야 될런지요? 부산 경제도 국내 경제와 같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산업 구조나 이런 지역 구조 상황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은 아쉽게도 전국 평균보다는 회복세가 좀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가 올해 IT 부문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IT 부문을 제외한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1.7%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수출 제조업 비중이 좀 낮아서 그런 점에서 이 성장세 회복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약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고용 면에서 볼 때도 전국적으로는 제조업 부문에서 취업 증가세가 높겠지만 부산은 그 부분이 약해가지고 그 효과가 그만큼은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반면에 또 긍정적인 요인들도 네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나 네. 첨단 산업 관련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향후 지역의 성장 기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올해 이제 경제 성장을 IT 부분이 좀 견인을 해서 성장세를 보이는데 네네. 사실은 부산 지역은 또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 네네. 부분에 대한 이제 혜택이 덜할 것이고 예, 예. 다만 뭐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받쳐줄 것이다. 예, 이렇게 예.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군요. 네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이 소국 개방 경제 네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데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뭐 전쟁이라든지 또 미국 금리, 신흥국 브릭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대외 여건들, 대외 경제 여건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대외 경제 여건 관련해서 먼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글로벌하게 지금 통화 정책 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해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교역 면에서는 교역 신장률이 작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IT 경기가 반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요국에서 신성장 산업이나 공급망 재배치 관련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내수보다는 교역이 성장을 좀 끌어주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의 그 고려해야 되는 어떤 대외 좀 불확실성 요인도 네네. 사실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등 주요국에서 계속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 중에 이 긴축 기조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또 함께 커지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예를 들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어느 정도로 될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 금리나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이 만약에 좀 더 심화되어 가지고 만약에 주요 원자재 공급 쪽에 불안한 모습이 생긴다면은 이게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 불안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될 우려도 잠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교육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은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물동량이 중요하니까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테고 미국 금리가 역시나 중요하죠. 미 연준이 동결 최근에 시키긴 했지만 언제 얼마나 이제 떨어뜨릴 것인가가 우리 경제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가계대출,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TF입니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이게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뭐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실제 어느 정도 이것이 위험하고 어떤 리스크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런지 좀 이 부분도 짚어보죠. 네네. 태형건설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지금 관련 사항들이 논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이제 최근에 GDP 대비 105% 수준으로 올라가서 주요 선진국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중에서도 부산의 경우에는 전국 주요 광역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은 이게 고금리 상황에서 결국은 이 가계부채 상환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안정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도 이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과거의 위기 시하고 비교해 보면은 연체율이 그래도 아직 낮은 수준이고 금융회사들도 이 부실 대출에 대한
손실 부담 능력을 지금 네. 가지고 있어서 금융권 전체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연체율이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고 전국이나 부산 모두 아파트 미분양의 높은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특히나 이제 고금리 고물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라든지 이제 중소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까지 어떤 대책이 올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네. 지난해 또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지역 기업들 특히 이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부산시는 금년중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먼저 본부 차원에서 어떤 미시적인 대응책을 지금 고심하고 있고 예. 저희 부산본부의 경우에도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제 재정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이라기보다 이제 자금 지원이 예, 자금 되겠는데요. 지원을. 네네. 예, 부산본부는 이제 지방 중소기업 지원 자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은행이 이제 중소기업에 대출을 주면 예.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한국은행이 지원을 해줘서 대출을 받는 기업이 이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예.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예. 생기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지금까지 뭐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이 외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좀 큰 이슈이긴 하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한데 먼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은 부산의 경우에 청년 인재 유출이나 고령화 문제 등 인구 구조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이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뭡니까? 이렇게 저탄소 관련 글로벌 규제가 지금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본부 차원에서 그렇고 저희 부산 본부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금년 중에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과 또 저탄소 관련된 것들. 이건 사실 이제 전 사회의 각 분야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 부산본부 김기원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키워드 이슈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 발매된 가수 엑소의 노래 첫눈입니다. 오래전 노래지만 얼마 전 대형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 10년 만에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이른바 역주행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SNS상에서 스페드업 버전을 활용한 챌린지 때문인데요. 최근 스페드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엑소뿐만 아닙니다.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핫백 차트 진입에 성공한 피프티의 곡 큐피드도 틱톡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는데요. 원곡보다 스페드업 버전이 더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드업이란 특정 노래의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2차 창작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원곡의 속도에서 130에서 150%가량을 배속해서 만드는데요. 노래의 재생 속도만 바뀌는 것이지만 기존 가수의 목소리가 달라지거나 템포가 바뀌기 때문에 원곡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냅니다. 스페드업 버전이 인기인 이유는 주로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1분 내외 짧고 간결한 숏폼 콘텐츠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영상에 빠른 호흡의 곡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가 된 셈이죠. 해외에서도 스페드업 버전의 곡들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팝 가수 레이디 가가와 샘 스미스입니다. 각각 2011년과 2014년에 발표한 곡의 스페드업 버전이 SNS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곡들이 인기를 얻자 두 가수 모두 스페드업 버전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현상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피드업 버전의 음악과 쇼폼 등 빠른 속도를 강조한 콘텐츠에 많이 노출될수록 원래 속도의 음악이나 영상은 쉽게 지루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자극적이고 더 빠른 전개의 콘텐츠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짧고 빠른 자극에 익숙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쇼폼 형태의 영상 수십 개를 시청하게 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이나 불안 등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극에 내성이 생겨 더욱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 현상을 겪을 수도 있죠. 또 효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인내심이 줄어든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과 가성비를 뜻하는 시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요즘 스피드업의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요. 빠른 소비가 주는 효율성이 장점인 만큼 디지털 문화를 자신의 속도에 잘 맞게 소비하는 지혜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키워드 이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온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수도권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퇴근길 부산은 흐린 하늘 아래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내일 아침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에 살얼음으로 변한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은 대부분 내일 오전 중에 물러나겠지만 곳에 따라서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최대 20mm 안팎이고요. 오전부터는 바람도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9도, 부산이 10도 안팎 예상됩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선 차차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번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이틀 앞두고 부산에서도 장차관이나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천 윤곽도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정작 중요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은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 깜깜이 상태입니다. 이래 두고 정치 신인들은 당장 누구를 향해 어디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이들의 활동은 제약되고 유권자의 참정권마저 침해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회 모습, 유권자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